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재혼까지 실패하고 다시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돌싱녀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재혼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인연을 끊었기에 그나마 다행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날이 추워지니 마음도 더 싸늘해집니다. 그렇다고 옆구리가 시리거나 외롭다거나 한 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을 뿐이죠.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무섭기까지 하다니까요. 그냥 지금까지의 지인들만 평생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세상엔 참으로 별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을 꽤나 상식적이라 생각했는데 제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야말로 선 넘는 사람들, 예의를 밥 말아먹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재혼했던 남자는 우리 아이도 아빠라고 서슴없이 부르며 잘 따랐기에 정말 좋은 가정 꾸려보고 싶었는데 비상식적인 신우 시모가 미친 짓을 벌이는 바람에 학을 떼고 갈라서 버렸네요. 그것도 신혼여행에서 온 바로 다음날 말이죠. 제가 그토록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잘 꾸려가고 싶었던 이유는 첫 번째 결혼은 아이를 갖고 만삭일 때 사별했기 때문이에요. 무려 출산을 2주 앞둔 9개월 때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말았죠.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죠. 남편 없이 우리 아들을 출산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후로 저 혼자 아이 키우며 참 힘든 날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사연살롱의 사연들을 함께하며 나보다 더 삶이 힘들고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내 사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난 친정 엄마 아빠가 계시는 걸 뭐. 라고 느끼며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연살롱에 사연을 보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도 그닥 희망적인 것은 아니지만 혼자만 힘든 일 겪는 게 아니라는 생각만 해도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럼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털어놔 볼게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제 상황은 참 평탄하고 평온했던 것 같아요. 그땐 그 평온함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 밑에서 아기 새 마냥 부모님이 주는 걸 넙죽넙죽 받아먹으며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제 인생의 평화는 미성년자 시절이 끝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꿈 같은 시간이었죠. 저희는 지방 소도시에 살았는데 서울 번화가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다 쓰러져가는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허름한 건물에서 월세가 1,000만 원이나 나온다더군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돈 좀 있는 집 같았으면 노른자 땅에 위치한 그 건물들을 리모델링이라도 했을 텐데 지금까지 그대로 월세만 받고 있네요. 여튼 별 욕심 없이 긍정적인 우리 엄마 아빠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편하게 잘 사셨어요. 부모님에게 건물주가 직업이었고 별도로 일을 하진 않으셨죠. 그러니 삶이 얼마나 평온했겠어요. 집값도 싼 지방에 살다 보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싸우실 일도 없었죠. 집안엔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저와 제 남동생까지 네 식구가 늘 즐겁게 살았어요. 엄마는 요리사 뺨치게 요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닮아 옆에서 사부작사부작 요리 흉내를 내다 보니 저도 영양사를 꿈꾸게 되었죠. 공부를 엄청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서울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하게 되어 서울로 올라왔어요. 4학년까지 무난히 다니며 여자 동기들과 졸업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산과 계곡이 있는 경치 좋은 곳으로 말이죠. 이제 사회인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회포를 푼다는 기분에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계곡물에서 수영도 하며 즐겁게 보냈어요. 수영을 잘 못했던 전 튜브를 끼고 깊은 곳까지 개헤엄이라도 치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졸업사진 예쁘게 찍는다고 다이어트를 너무 해서인지 갑자기 튜브가 쏙 빠져버리더군요. 양옆이며 어디든 디뎌보려 했지만 손과 발이 닿을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소리를 지를 새도 없이 꼬르륵 깊은 계곡물로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빠진 걸 친구들도 눈치 못 챌 정도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죠. 미친 듯이 발버둥 쳤지만 제 몸이 떠오르진 않더군요. 점점 숨이 막혀왔고 그 뒤론 기억이 안 나요. 눈을 떠보니 쨍한 햇빛이 보였어요. 계곡물을 얼마나 먹었던지 연신물을 토해내기 바빴죠. 정신이 들어요? 아가씨, 이 아가씨 성함이 뭐예요? 아, 수진 씨요? 수진 씨, 괜찮아요? 숨 쉴 수 있겠어요? 제보를 탁탁 치며 정신 드냐고 물어보던 사람을 보니 처음 보는 남자더군요. 옆에는 같이 왔던 친구들이 너무 놀라 사색이 되어 절 둘러싸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정신이 좀 들어? 119 불렀으니 구급 대원들이 곧 올 거야. 이 남자분이 계곡 속으로 다이빙해서 널 구해주셨어. 우린 네가 계곡물에 빠졌는지도 몰랐는데 어느새 보니 튜브만 있고 넌 없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지 뭐니? 천만 다행이야. 그때 당시에는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여름이었지만 춥게 느껴졌고 잠시 후 산 중턱까지 와준 구급대원들 덕에 병원으로 실려가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제정신이 좀 들었을 때 날 구해준 남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사드렸고 카페로 향했죠. 그제서야 그 남자 얼굴을 제대로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전 그 산 중턱에서 번지점프 관리하고 지도해주는 일 하고 있어요. 그날 일찍 퇴근하고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웬 예쁜 아가씨가 아이 마냥 튜브 타고 계곡물에서 버둥버둥 대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예쁜 모습에 넋놓고 보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튜브만 남고 아가씨가 꼬르륵 물에 빠지길래 뎁다 뛰어들어서 구한 거예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인명구조 자격증도 있지만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본 건 처음이어서 깨어나실지 걱정되더라고요. 감사한 건 저죠. 제 이름은 백수진이에요. 성함이 강정철님이시라고요. 정철씨, 정말 고마워요. 정철씨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카페에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저승 갈 뻔했네요. 제가 사례라도 하고 싶은데 약소하지만 봉투 좀 받아주시겠어요? 제 감사의 마음이에요. 전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어요. 생명의 은인이니 이렇게라도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봉투를 한사코 거절했어요. 정이 저한테 살해하고 싶으시면 앞으로 수진 씨를 만나볼 기회를 좀 주시겠어요?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모습을 처음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 알았네요. 그의 제안에 전 좀 난감했어요. 남자 대 여자로 만난 게 아니라 단지 생명을 구해준 게 감사해서 살해하기 위해 만난 건데 그는 처음부터 절 여자로 보는 듯 했죠. 그 남자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그의 직업이나 외모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야외에서 일하기에
하얀 눈동자와 이빨만 보일 정도로 까무잡잡한 그의 피부와 작은 키 때문이라도 남자로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날은 대충 얼버무리며 헤어졌지만 그날 이후로 강정철 이 남자는 계속 연락을 해오더군요. 말은 또 어찌나 잘하던지 전화기 너머로 듣는 그의 꿀보이스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저도 참 나빴던 게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취업이다 뭐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와 가끔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로 1년을 보냈네요. 그렇게 1년 후 제 마음이 반 이상 그에게 넘어갔을 때쯤 그 사람이 제게 지난 1년간 쓴 일기장을 건네주더군요. 그 속엔 절 처음 본 순간부터 시작되어 온통 제 얘기로 가득했어요. 그 남자 앞에서 일기장을 천천히 읽으며 눈물이 주르르 나더군요. 지난 1년간 내 생각하며 이걸 다 쓴 거예요? 세상에. 누군가 날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여준 건 부모님 말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정철 씨, 정말 미안해요. 취업하고 일하느라 바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괜히 정철 씨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지 못했네요. 나도 정철 씨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나한테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 씨. 그럼 나 수진 씨 손잡고 온 동네방네 여자친구라고 소개시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야호! 그렇게 연인이 된 우리 커플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왜 진작 이 남자를 안 받아줬지 할 정도로 예의 있고 멋진 남자였죠. 대학 다니며 겉모습만 화려한 양아치 같은 남자도 두어 명 만나봤는데 진짜 마음이 진국인 사람을 만나니 제 심신이 다 평화로워지더군요. 콩깍지가 씌이고 나니 까무잡잡한 피부도 남자다워 보이고 작은 키도 다부지게 느껴졌죠.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남친은 조실부모하고 눈칫밥 먹으며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다 하지 못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다소 여유로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기 싫어서 뺀질거렸던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면서 괜시리 미안해지기도 했어요. 남자친구와 연애한 지 2년쯤 되자 정식으로 프로포즈 하더군요. 본인 어머니의 유품인 실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말이죠. 저만 생각할 것 같으면 그날부로 당장 혼인신고하고 살림 합쳐 살고 싶었지만 지방에서 남자친구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부모님 생각을 하니 좀 아득했어요. 은근 보수적인 부모님께서 허락 안 하실 게 불보듯 뻔했거든요. 부모님께 전화로 말씀드리자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단 2시간 만에 저 혼자 살고 있던 서울 오피스텔로 찾아오셨죠. 야, 수진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딴 남자한테 시집가겠다는 거냐? 그와 나 다름없고. 뭐? 번지점프? 너 진짜 엄마 번지점프하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냐?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아휴, 여보. 나 뒷골 땡기네. 나 좀 잡아줘요. 수진 엄마, 진정 좀 해요. 이러다 당신 진짜 쓰러지겠어. 한 차례 푸닥거리를 하고 부모님께선 집으로 내려가셨죠. 저는 남친에게 둘러서 잘 말했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남친은 바로 검정고시에 돌입해 통과하여 고등과정을 마쳤고 제약회사 영업팀으로 취직을 하였어요. 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부모님께선
여전히 강경하셨어요. 또 그 강정철인가 깨강정인가 하는 놈이냐? 안 돼. 아무리 검정고시로 박사학위까지 딴다 한들 싫다고. 싫어. 서울 4년제 나온 네가 왜 그런 남자랑 결혼해야 하는데? 우리 집이 그래도 나름 건물주고 돈도 있는 집인데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은 만나야지. 안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남친과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우린 다시 만나서 마지막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참 불효자식이 따로 없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었죠. 몇 달 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제 뱃속엔 아기가 생겼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혼전 임신을 한 거죠. 참으로 철없는 결정이었죠. 뭐라고? 임신했다고? 아휴, 여보. 우리 착했던 수진이는 어디 가고 이렇게 고집센 여자만 남았는지. 서울로 홀로 대학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이젠 임신까지 했으니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네요. 아, 내 팔자야. 엄마, 아빠, 죄송해요. 아기 아빠 정말 바르고 착한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기라도 해주세요. 만나면 아마 푹 빠지실 거예요. 빠지긴 뭐, 똥숟가내라도 빠지냐?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얼른 날짜 잡고 결혼식 올리자꾸나. 더 배부르기 전에 말이야. 드디어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친을 만나주셨고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남친을 직접 만나고 엄마 아빠 두 분 다 남친의 예의 바르고 진중한 모습에 안심하신 것 같다군요. 그토록 반대했던 엄마가 남친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결혼할 거니 강서방이라고 부르겠네. 그동안 반대한 거 정말 미안하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진작 결혼을 허락할걸. 그놈의 조건이 뭔지. 자네도 나중에 자식 키워서 결혼시킬 때 되면 내 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조실 부모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 마음이 다 아프구먼. 이제 우리 수진이랑 뱃속에 아기 태어나면 예쁜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 우리 부부가 자네 엄마 아빠 노릇 해줄게. 우리도 나름 세련된 스타일이라 노타치 할 거야. 간섭은 안 하되 최대한 지원은 많이 해줄게. 수진이 남동생은 결혼하려면 아직 멀은 것 같으니 말이야. 남친은 엄마의 환대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남친의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은 처음 봤네요. 그렇게 우린 진짜 가족이 되어 뱃속의 아기가 건강히 태어나기만을 바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쌍둥이 가진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배가 많이 나오더군요. 중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던 전 육아휴직을 내고 출산일만 기다리고 있었죠. 출산이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로 말이죠. 강정철 씨 배우자 되십니까? 사거리에서 큰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어서 빨리 병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사망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뭐라고요?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니에요? 방금 멀쩡하게 출근한 사람이 왜 갑자기 사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전화하신 거예요? 보이스피싱이길 바랬어요. 사실이 아니길. 이게 현실이 아니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죠. 심지어 아직 따뜻한 그의 시신을 만지며 거의 혼절하다시피 울었어요. 그 병원에서 남편의 장례식까지 치르게 되었죠. 장례식 첫째 날 조문객을 받으려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더군요. 출산이 가까워진 시점이라 아기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장례식을 치르던 병원에서 긴급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없이 진통하며
남편과 꼭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장례식은 남동생에게 맡겨두고 친정 부모님께서 제 곁을 지켜주셨죠. 아들은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이 3.7kg의 우량아로 잘 태어나줬어요. 같은 병원에서 남편은 사망 선고를 받고 하루 뒤 아들은 태어나고 제 생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나날이었죠. 신생아인 아들을 외부로 데려갈 수는 없었지만 의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잠깐 데려가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들아, 너의 아빠야. 사진 보이니? 우리 아들이 아빠랑 똑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무사히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아빠 대신 엄마가 널 평생 꼭 지켜줄게. 사랑해, 우리 아들. 그렇게 아이의 탄생과 함께 저의 완전한 독방 육아가 시작되었어요. 한 5, 6개월 정도 지나자 제 상황을 너무 안쓰럽게 여기던 엄마가 제안하셨어요. 수진아, 아무래도 강서방이 저 세상 간 충격이 다 가시지도 않은 너 혼자 아이 보는 게 마음에 걸린다. 엄마가 서울 올라가서 봐줄 테니 너 다시 영양사 일하는 게 어떻겠니? 아이 보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집에만 있으면 아마 스트레스 쌓여서 미쳐버릴지도 몰라. 차라리 직장 다니는 게 100배 나을 거야. 정말 그랬어요. 역시 아이 키워본 엄마가 제 상황을 잘 아시더군요. 잠도 못 자고 집에서 아이만 키우니 우울증에 빠져 눈물만 나기 일쑤였죠. 엄마의 육아 도움으로 다시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차라리 밖에서 정신없이 일하니까 남편 잃은 슬픔도 좀 가시는 듯 했죠. 그런데 갑자기 지방에서 혼자 계시던 아빠가 대장암 초기라는 비보를 듣게 되었어요. 생고기도 씹어 먹을 듯이 건강하던 아빠가 암이라니. 고기를 워낙 좋아하셔서 그런 몹쓸병에 걸린 건지 여튼 너무 걱정이 되더군요. 엄마도 충격을 받으시곤 아빠 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직장 생활은 다시 시작했으니 관둘 순 없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죠. 우리 아들 수찬이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었기에 시터에게 우유 들어간 음식은 절대 먹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보니 수찬이가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시터에게 물어봤죠. 이모님, 혹시 우유 먹이셨나요? 아기 피부가 딱 알레르기 반응이어서요. 아니요. 우유 말고 요크루트랑 치즈만 조금 먹였어요. 아까 놀이터에서 수찬이 친구 엄마가 나눠주길래요. 네? 요크루트랑 치즈가 우유로 만든 거잖아요. 그걸 먹이시면 어떡해요? 아, 참. 아니, 우유 알레르기 있다고 했지. 치즈랑 요크루트도 알레르기 있다고는 안 했잖아요. 진작 말해주든가. 애가 약한 걸 왜 남 탓하고 지랄이야. 저 여기 그만둘래요. 허. 그렇게 어이없는 시터가 있는가 하면 집안의 아주 사소한 물품들을 하나 둘씩 집으로 가져가던 시터도 있었죠. 제가 그리 까다로운 사람도 아닌데 마음에 맞는 도우미를 찾는 일도 쉬운 게 아니더군요. 어쩔 수 없이 엄마인 제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쉽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말이죠. 역시 엄마인 제가 아이를 돌보니 아이가 눈에 띄게 안정감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더군요. 대신 돈은 벌어야 하니 아이를 키우며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해봤죠. 전공을 살려 집에서 요리를 하여 도시락과 반찬 판매를 시작했어요. 맨 처음엔 동네에서만 잘 팔리기 시작하다 점차 반경이 넓어지더군요. 그러다가 인터넷 판매 경로를 접하게 되었고 냉동 밀키트 판매까지 확장했어요. 캠핑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착안해 캠핑용 밀키트를 제작했죠.
일이 점점 커지자 도저히 집에서 나 혼자 일을 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사무실을 얻었고 직원 2~3명을 고용해 함께 일을 보았죠. 인터넷 판매가 잘 되니 축적되는 수익의 단위가 달라지더군요. 제 일이 바빠지니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던 친정엄마가 절 도와주러 다시 올라오시겠다고 했어요. 아빠가 대장암 수술 받은 게 경과가 아주 좋고 회복도 빨라. 아직 5년은 안 됐지만 거의 완치된 거나 다름없지 뭐. 엄마가 수찬이 봐줄 테니 넌 열심히 일해. 난 우리 딸이 커리어우먼으로 멋지게 사는 게 좋더라. 역시 친정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모님의 하늘같은 은혜에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우리 수찬이가 6살이 되자 친구들이 하는 학습지를 본인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직 애기인 것 같은데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기특하기도 해서 바로 시켜주었죠. 학습지 선생님은 일주일에 하루 오셨는데 친정엄마의 말에 의하면 젊은 남자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전 사무실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때라 학습지 선생님을 직접 마주할 일은 없었죠. 미주알 고주알 하루 일과를 잘 말하던 우리 수찬이는 학습지 선생님을 엄청 좋아했어요. 아빠 선생님이 나 엄청 예뻐한다? 나 아빠 선생님 너무 좋아. 이것 봐 엄마. 아빠 선생님이 나한테 로봇 선물도 주셨다고. 완전 멋지지? 대박이지 엄마? 뭐? 수찬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빠 선생님? 왜 그렇게 부르는 거야? 함부로 아빠라고 붙이면 어떡해. 선생님께서 당황하셨겠다. 아니야 엄마. 아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선생님이 엄청 좋아해. 아예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어. 아무리 엄마인 저와 외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수찬이었지만 늘 아빠를 찾고 그리워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 또한 학습지 선생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더군요. 예, 수찬이 학습지 선생님이 그렇게 예의 바르고 젠틀하더라. 나보고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엄청 잘 따르고 말이야. 내가 한 50대 정도로 젊어 보인다나 뭐래나. 그리고 가족 사진 보고 네가 엄청 미인이라고 감탄하더라니까. 우리 수찬이가 자꾸 아빠라고 하니까 허허 웃으면서 수찬이 진짜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나 뭐라나. 야, 이참에 학습지 선생님이랑 데이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내가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여자친구도 없다더라. 수찬이 엄마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너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니까. 우리 수찬이도 예뻐하고 말이야. 에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보고 재혼하라고? 아, 됐어요. 애 딸린 아줌마를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학습지 선생님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웃어 넘겼지만 일만 하면서 외로웠던 터라 학습지 선생님이라는 그 남자가 조금 신경 쓰이긴 했어요. 몇 주 짬이 생겨 우리 수찬이가 수업을 하는 평일 오후에 집에 있어 봤어요. 우리 수찬이와 친정엄마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던 분위기에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학습지 선생님도 절 보고 흠칫 놀라워하면서도 반가워하더군요. 아, 수찬이 어머님. 사진에서보다 실물이 훨씬 미인이시네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이랑 단어까지 써가며 절 보고 웃는 학습지 선생님의 잘생긴 얼굴을 보니 마음이 혹하더라고요. 그때 친정엄마가 나서서 분위기를 몰아갔어요. 자, 수찬이 수업도 끝났고 이 뒤에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시다고 하니 얼른 2사람이 집 앞 카페라도 가서 이야기 좀 나눠요. 괜찮죠 선생님? 자자, 수찬이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 얼른들 나가요.
그렇게 등 떠밀리는 척하며 같이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아이 선생님과 이런 자리를 갖는 게 전 좀 어색했지만 학습지 선생님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더군요. 수찬이 할머님께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평소에 사진으로만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많이 어필했거든요. 수찬이 어머님, 예의가 아닌 줄은 알지만 제가 수진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근데 결혼도 안 하신 분 같은데 아이 있는 제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혀요. 수찬이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주 잘 따르고 아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니 좋던데요. 가족 사진 속 수진 씨 얼굴 보고 첫눈에 반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적으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학습지 교사와 학부모 사이 말고요. 이런 얘기 꺼내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지금도 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보면 사실인가 보네요. 솔직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다시는 남자든 재혼이든 제 인생에 없을 줄 알았는데 이민수라는 학습지 선생님이 제 인생에 훅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민수 씨와 연인 관계가 되었고 우리 수찬이와 함께 셋이 놀이동산도 가고 잘 지냈어요. 아이가 서슴없이 아빠라고 하는 걸 보니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남친에겐 시모와 새아빠 그리고 신우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수진씨처럼 오래전 사별하고 홀로 나와 누나를 키웠어요. 아주 교양 넘치는 새아버지와 혼인신고만 하고 사시죠. 다들 형편이 넉넉치 않아 결혼식도 못 올리고 말이죠. 누나는 얼마 전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돈이 좀 드나 보더라고요. 내 가족이지만 우리 엄마나 누나나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 엄마가 수진 씨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실 거예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말이죠. 남친 엄마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니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조금 놓이더군요. 남친이 본인 가족들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불쌍하다라는 단어였어요. 그 얘기를 하도 들으니 저도 남친의 엄마와 누나에게 측은지심까지 생기더군요. 아직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인데 말이죠. 여튼 우리 커플은 저희 아들과 친정엄마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어느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말로만 듣던 남친 가족들을 찾아뵙게 되었죠. 하도 남친에게 말을 들어서 내적 친밀감은 있었어요. 그래도 긴장은 조금 되더군요. 사별한 첫 번째 남편은 조실부무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다 시댁 식구들은 그런 건지 첫 만남에 오잉? 오잉? 하고 의아한 포인트들이 마구 생겨나더군요. 예비 시모와 신우가 절 향해서 일방적으로 융단 폭격을 가했기 때문이죠. 백수진이라고? 그래. 우리 아들이 총각인 건 알고 있지? 그런데 애 딸린 여자랑 결혼을 허락한 건 그쪽이 도시락 팔아서 돈을 좀 만졌다길래 허락한 거라고. 내가 까먹을까봐 친히 종이에 적어왔어. 우리 민수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와야 한다라는 걸 지금부터 발표할게. 잘 들으라고. 첫째, 우리 빚 3억 5천을 갚아줄 것. 둘째, 나랑 내 남편이 결혼식도 못 올리고 있으니 우리 부부 먼저 재혼식을 올려줄 것. 셋째, 우리 딸내미가 신내림 받는 비용을 대주고 신당을 차려줄 것. 넷째, 지금 사는 집을 우리와 공동명의로 해줄 것. 어때? 간단하지? 전 방금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저보고 그걸 다 들어달라는 말인가요?
무슨 매매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민수 씨 바지가랑이 붙들고 결혼해달라고 사정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어머님. 얼핏 들어도 좀 과한 요구 같은데 제가 민수 씨보다 벌이가 좋은 건 사실이니 뭐 일부만 들어드릴게요. 적당히 태합해보죠. 뭐? 이게 뭐가 과해? 1년에 1억도 넘게 번다면서 여기서 뺄 게 어딨다고 타협을 해? 참네. 아니, 애 딸린 여자가 총각을 채갈 거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지. 저에게서 돈을 뺏어가려는 그들의 의지의 눈빛을 보니 정말 재수가 없었어요. 기분이 나빠서 더는 그곳에 못 있겠더군요. 저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날게요. 민수 씨, 미안해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죠. 남친은 저의 폭탄 선언에 사색이 되어 절 붙잡았어요. 남친의 손을 뿌리치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뒤통수에 대고 남친의 누나가 쌍욕을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왔어요. 더 이상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더군요. 제가 사별하고 아이 있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대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착하고 성실했던 전 남편이 떠올랐어요. 살아있었다면 우리 아들 수찬이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자기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이 세상 떠나며 어찌 눈을 감았을꼬. 그동안 저 혼자 이 악물고 버티며 아들 키우고 사업체 일으켰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어이없는 일을 겪으니 모든 걸 다 놔버리고 나 홀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더군요. 하지만 정신 차리고 현실로 돌아와야 했죠. 전 한 아이의 엄마니까요. 저와 남친의 결혼을 잔뜩 기대하고 있던 아들과 친정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 결혼 못할 것 같아. 시댁 측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네. 애 딸린 여자라는 이유로 내게서 엄청난 돈을 뜯어가려 하잖아. 자기네들 빚까지 갚아달래. 더 황당한 건 뭔 줄 알아? 이 집을 자기네들하고 공동명의로 해달라잖아. 상식 없는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타협해보려 했는데 뜯어내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결혼 경력 있는, 경제력 있는 남자 만나게 되면 그때 다시 결혼 생각해볼게요. 민수 씨랑은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한숨 쉬는 친정엄마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던 우리 수찬이가 난리를 피우더군요. 엄마, 선생님이랑 헤어졌다고요? 안 돼. 안 된다고요. 내 아빠 돌려내요. 둘이 결혼식장까지 가라고요. 내가 축가 부르기로 했잖아요. 나 아빠 선생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친정엄마도 절 설득하기 바빴어요. 수진아, 수찬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네 말대로 적당히 타협해서 부분적으로만 들어주면 되잖니. 지금 네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 말이다. 좋은 남편, 아이에게 좋은 아빠 얻는다 치고 눈 딱 감고 한 번만 굽히고 들어가. 그리고 결혼해서까지 계속 돈 얘기하면 그때 칼 차단하고 말이야. 남편이랑 사는 거지 시댁 식구들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말이야. 돈 좀 있는 집에 시집 와서 한 번도 시집살이를 겪어보지 않은 엄마는 정말 우유부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시집살이를 겪어본 적은 없었기에 친정 엄마의 회유에 조금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죠. 무엇보다 남친인 민수 씨가 그날 보러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사과했고 그 후로도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진 애를 쓰더군요. 친정 엄마와 수찬이와 합세해서 말이죠. 수진 씨, 자기야. 내가 엄마랑 누나랑 잘 막아줄게. 다시는 자기한테 그런 요구 안 하게 말이야.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고. 그러니 우리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
수찬이가 날 이미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있잖아. 엄마 닮아서 꽤 우유부단한 성격인 저는 결혼하면 시댁과의 사이에 중간 역할을 아주 잘하겠다는 남친의 제안에 홀락 넘어가서 다시 그와의 결혼을 추진하게 됐어요. 참 바보 같죠? 그런데 총각인 남친이 애 딸린 여자인 내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매달리나 싶어서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상견례도 안 하는 조건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집은 원래 저와 아들이 살던 집 그대로에 새 가구들로 싹 다 바꿨죠. 그래도 혼수는 해야 했으니까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좀 길게 잡았어요. 무려 한 달간의 신혼여행을 계획했죠. 전 어차피 제가 운영하는 자영업이었고 절 대신해서 업무를 봐줄 직원들이 있었으니까요. 남친은 저와 결혼하면서 학습지 선생님은 관두고 저희 회사에서 같이 업무를 보기로 약속되어 있었기에 둘 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우리가 신혼여행 가 있을 동안 아들인 수찬이는 외갓집에 내려가 있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수찬이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잔뜩 치장하고 앉아있는데 시모와 신우가 뱁새 눈을 하고는 제게 다가오더군요. 이번엔 신내림 받았다던 신우가 먼저 시동을 걸었어요. 올케, 나 신내림 받은 거 알지? 내가 신점을 좀 봤는데 말이야. 우리 할미 신께서 올케가 혼수로 한 새 가구들, 그게 우리 민수랑 올케를 다 잡아먹는데. 그러니 그냥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형님, 혼수를 이미 다 사다 놓은 걸 없애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결혼식 손님 받느라 정신 없으니 제발 그런 이상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이번엔 시모가 나섰어요. 아주 시모와 신우 둘이 쿵짝이 잘 맞는 최고의 콤비더군요. 야, 신내림 받고 아주 용한 무당이 된 신우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 너 결혼하는 거 보니 내가 아주 배가 아프구나. 셈이인 난 재혼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데 말야. 아, 내 팔자야. 본인 재혼 결혼식 못했다며 아들 결혼식에서 질투가 난다느니 눈물까지 보이는 시모가 어이없었어요. 정말 괴상망측한 시댁 식구들이었죠. 하지만 저도 결혼식은 처음이라 하도 정신이 없어서 다 잊어버리고 한 달간의 신혼여행길에 올라섰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재미있었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신혼집 문을 열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가득 채워놨던 혼수들이 싹 다 사라지고 집이 휑한 거예요. 이게 뭐야? 민수씨, 우리 혼수로 사놨던 물건들이 싹 다 사라졌어요. 도둑 맞은 것 같아요. 어떡해. 살면서 도둑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택 앞 길가의 CCTV를 조회해봤더니 좀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오셔서 CCTV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 아직도 진정이 안 되는 마음으로 남편과 경찰서로 가서 CCTV를 함께 보았어요. 거기서 도둑 맞은 걸 확인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제가 혼수로 마련한 가구들을 낑낑대며 나르고 있던 건 바로 시모와 신우이였던 거예요. 트럭까지 불러서 열심히 나르고 있더군요. 얼핏 보기에 트럭 운전석 자리에 있던 건 시부 같았어요. 아주 시댁 식구들이 전부 합세해서 저희 집에 쳐들어와 혼수들을 다 빼간 거였어요. 그제서야 신부 대기실에서 혼수 어쩌고 저쩌고 하던 시모와 신우가 떠오르더군요. 설마 혼수품을 가져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마 새 가구들은 모조리 다 시댁으로 향했을 테고 우리 결혼식을 질투하던 시모가 잘 쓰고 있을 것 같았죠.
안 봐도 빤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는 일단 남편에게 소리를 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님이랑 형님이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자기가 말했어? 남의 비밀번호는 왜 말하고 난리야? 그리고 자기네 가족들 도벽 있어? 왜 비싸게 주고 산 혼수들만 싹 다 훔쳐간 건데? 왜? 제가 난리치자 남편도 미안한 기색 없이 제게 소리쳤어요. 뭐? 도벽이 있냐고?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식구들을 도둑 취급하다니. 우리 엄마랑 누나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우리 집 대청소해준다고 하길래 비밀번호 알려줬다. 왜? 이제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알려줘? 대청소를 이렇게나 깨끗하게 해줄 줄이야. 아주 세간살이를 싹 다 훔쳐가셨네. 시원하게 말이야. 그놈의 불쌍하단 말 좀 그만해. 대체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이젠 혼수 다 뺏긴 내 자신이 불쌍하고 무섭기까지 하다. 앞으로 당신이랑 계속 살면 더 이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불안한 결혼 생활 시작하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으니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자고. 혼인신고도 안 한 마당에 갈라서자고 하니 남편의 눈빛이 좀 변하더군요. 자기야, 나 자기 사업체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학습지 선생님까지 관뒀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자기 사업장 수익을 나눠 갖자고 했잖아. 앞으로 미래 투자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남남이 되자는 게 말이 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할게. 혼수야, 다시 살면 되잖아. 자기 돈 꽤 있잖아. 날 버리지 말아줘. 어? 이제야 남편이 나와 결혼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선 시꺼먼 속내가 드러났어요. 제 사업이 한창 잘 나가고 있으니 저와 결혼해 수익 좀 챙기려던 거였죠. 그래, 결국 다 돈 때문이었구나. 그럼 나도 철저히 계산적으로 나갈 수밖에.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고 경찰에 다시 연락해서 당신의 가족들 절도죄를 최대한 처벌받게끔 할 거야. 두고 보라고.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그의 속내를 다한 만큼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더군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까지 구해서 시모와 신우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강구 중입니다.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어서 말이죠.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열이 받네요. 세상엔 참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현명한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랄게요. 애초에 저처럼 바보 같은 선택을 하시지도 않으셨겠지만 말이죠. 세상살이가 참 제 맘 같지 않은 요즘입니다. 하도 마음이 답답하여 용암 무당을 찾아 굿이라도 한판 하고 싶네요. 신내림 받았다던 신우이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또 점집을 찾다니 저도 참 한심하죠. 당분간은 연애 생각 접고 우리 수찬이 잘 키우고 사업에 힘을 쏟으며 살아야겠어요. 제 팔자에 남자는 없나 봅니다. 핑크빛 사랑 이야기는 사연살롱의 다른 사연들을 들으며 대리만족하려고요. 그럼 모든 분들은 제 대신 행복감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